울산 같은 데는 도심이 좁은 데다가 외부 지역이 분산이 많이 되어 있잖아, 그죠? 위성 지역이라는 게 이런 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교통이 상당히 불편해. 사실 뭐 경남 양산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서도 울산이 이렇구나, 좋은 데 있구나, 또 타보는 재미예요. 빨리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좋겠죠. 뭐 관광지나 뭐 유명한 약간 식당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엔 젊은 사람들 많이 찾아다니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시사 투데이 울산 이지향입니다. 교통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죠. 최근 정부가 울산, 양산, 부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부울경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울산은 6개 정거장이 포함되면서 교통 중심축은 물론이고 도심 구조와 인구 흐름까지 바뀌는 전환점을 맞게 됐는데요. 오늘 집중 인터뷰 시간에 울산연구원 정현욱 도시공간연구실장 전화 연결해서 부울경 광역철도 사업이 울산 도시공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울산의 관광 콘텐츠와 숨은 볼거리를 새로운 시선으로 조명해보는 울산 유람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울산의 정치 이슈와 정책 현안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정가 소식.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회 손근호 시의원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3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로 힘드실 텐데요. 정치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항상 처음 시작할 때 인사 말씀이 인상적인데요. 네. 오늘은 울산 문화예술회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과 스토킹 사건이 일어난 게 밝혀져서 충격이라는 소식 알아볼까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피해자 동의 없이 관련 자료를 기관에 전달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는데 우선 손근호 의원께서 이번 사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는 아니고요. 피해자는 2022년 1월 사건을 이렇게 신고했는데 기관은 이를 사실상 묵인했고요. 징계나 보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도 피해자는 계속 고립된 채 방치됐고 정신적인 고통 속의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게 됐는데요. 네. 결국 2024년에 다시 경찰에 고소하면서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피해자 측에 따르면 2024년 1월에 가해자가 재택근무 조치가 내려졌고 24년 7월에 다시 또 재택근무가 해제되면서 복귀가 이루어졌습니다. 25년 6월 30일 얼마 전이죠. 해임 결정이 내려졌는데요. 피해자 입장에선 처음 신고 3년 5개월이 지나서야 겨우 내려진 결정이고 그 시간 동안 외면당한 채 고립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도는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대표적인 실패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최소한의 진정 요지만 사업주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는데 피해자 측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사안 법적 행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고요. 고용노동부는 피해자의 진정 내용을 피해자 동의 없이 울산문화예술회관에 전달했습니다. 그 자료에는 이름, 사건, 시점, 그리고 성희롱 피해 진술 등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네. 더 큰 문제는 또 피해자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왜 피해자는 기관 내부가 아닌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했을까? 그건 바로 내부에서 보호받지 못했기 때문이죠. 징계는 계속 지연됐고 보호 조치는 형식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조직 안에서 철저히 고립된 채 방치되어 있었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피해자는 가해자와 여전히 마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다고 호소하고 또 복직을 앞둔 시점에 본인 동의 없이 징계 절차가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보호 조치와 관련해서도 좀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건물 안에서 근무했고요. 복도에서든 엘리베이터에서든 언제든지 마주칠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2024년 1월 22일 그제야 가해자 재택근무 조치가 내려졌는데요. 이마저도 사후적이고 형식적인 대응이었습니다. 2024년 7월 1일 가해자는 복귀했고요.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휴직 중입니다. 징계 절차도 피해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고요. 네. 결국 가해자는 조직에 남고 피해자가 떠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직장을 떠난 건 피해자였고 자리를 지킨 건 가해자였습니다. 이건 제도의 문제이면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의 가해입니다. 네, 피해자가 떠나야 되다니요. 해당 기관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인데 그런 만큼 시에서도 감시 관리 책임이 주어지죠. 울산시 차원의 대응 어땠는지도 좀 짚어볼까요? 네, 울산시는 아마 이 사건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피해자 면담과 징계 요청 등 관련 보고는 있었지만 실질적인 개입이나 감독은 없었다고 봐야 합니다. 절차는 있었지만 그 절차 안에서 피해자는 없었던 셈인데요. 기관 중심의 판단과 대응이 반복되면서 피해자는 점점 더 고립된 구조가 된 거죠. 네. 감독 책임이 있는 울산시조차 피해자 편에 서지 못했다면 공공기관 시스템 전반을 되짚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직접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방문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과 함께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을 찾아서 기자회견을 진행했고요. 이 현장에서 절실하게 느꼈던 건 피해자가 지금도 불안과 고립 속에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사건이 조직 안에 퍼지면서 누가 가해자고 피해자인지 수근거리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네. 그런 시선과 분위기까지 감당해야 했다고 이렇게 밝혔는데요. 결국 피해자는 일터에서 밀려났고 가해자는 그대로 남는 현실이 이어졌던 겁니다. 이건 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의 태도와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입장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피해자 네. 의사와 무관하게 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사례가 반복돼서 안 될 텐데 제도적 허점이 드러났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시의회 차원에서 좀 마련해야 할 대책이라든가 입법 과제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문제는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가 피해자 중심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네. 그래서 저는 우선 피해자 측과 울산시 그리고 해당 기관 관계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간담회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 이번 사건이 어디서 제도가 실패했고 또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분명히 짚을 것이고요. 또한 피해자 동의 없이 민감한 정보를 기관에 전달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 절차를 근본부터 점검하고 비밀 유지 의무를 보다 강력히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선도 좀 필요한데요. 네. 내부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반영받을 수 있도록 진술권도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울산시 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도록 시의회에서 끝까지 책임 있게 대응하겠습니다. 네. 오늘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직장 내 성희롱과 스토킹 사건 살펴보면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짚어봤습니다. 정가 소식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시의회 송근호 시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투데이 울산은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합니다. 유튜브에서 KBS 울산 시사투데이 울산 검색하시면 현재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울산의 이슈와 인물에 한 걸음 더 깊게 다가서는 시간입니다. 집중 인터뷰. 부산, 울산, 양산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광역철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울산은 도시 공간과 지역 성장의 큰 틀 자체를 새롭게 짜야 할 시점인데요. 오늘은 울산연구원 정현욱 도시공간연구실장 모시고 이번 광역철도 사업이 울산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부울경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울산의 입장에서 이번 철도망 구축이 갖는 의미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울산은 현재 자동차 중심 도시이면서 버스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가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 앞으로는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로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예를 들면은 동서축은 태화강역에서 신북 로타리까지 도시철도 트램이
담당을 하고요. 네. 이 트램은 2029년에 개통을 합니다. 다시 신북 로타리에서 KTX 울산역은 이제 이번 광역철도가 연계가 되면서 네. 동서측이 이제 철도로 연결되고요. 여기에 서측에 위치한 KTX 울산역의 고속철도와 그다음에 동측의 동해선이 남북쪽을 형성하여 울산 전역이 H자 형태의 철도망이 조직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대중교통의 접근성의 어떤 개선뿐만 아니라 도시 외부 간의 어떤 이동 효율성도 굉장히 좋아져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어떤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부울경이 더 가까워질 텐데요. 이번 노선을 보면은 울산에는 6개 정거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정차역이 도시 발전과 공간 구조 측면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특히 주목해야 할 지역이 있다면 어디인가요? 예, 이번 광역철도 정차역으로 예정된 지역은 KTX 울산역에서 동측으로 유니스트, 그리고 범서, 무거, 울주, 군청, 웅촌 이렇게 6개 지역으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강역이 위치한 지역은 울산의 어떤 새로운 공간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KTX 울산역 주변은 이미 우리가 울산에서 신도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개발 사업, 예를 들면 KTX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복합 특화단지, 도심융합 특구 뭐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이에 빠른 진행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제 주목해야 할 지역은 유니스터와 선바이 공공주택지구가 위치하고 있는 범수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은 2035년에 울산 도시 기본계획상 부도심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요. 앞으로 이 광역철도가 건설되고 정차역이 지정되면은 이 지역의 어떤 도시 개발이라든가 기능 유치에 어떤 결정적 역할을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외에 이제 울주 군청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타운 기능이 더욱 강화되고 또 웅촌 지역은 울산시가 남북권의 신도시로 조성하기로 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웅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남북권 신도시 전략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철도 노선이 앞으로 생기게 되면 역세권 개발 역시 빠질 수 없는 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울산은 주거, 상업, 연구 개발 어떤 기능 중심으로 역세권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나요? 예, 이번 광역철도의 역세권 개발의 기능은 이제 여기 위치한 공간적 그리고 입지적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복합 기능으로 개발되는 것이 원칙이어야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여기에 그 입지적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유니스트 대학 인근에는 R&D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범서 지역은 주거와 상업의 어떤 혼합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울주군청은 이미 행정 기능이 있기 때문에 행정 기능을 좀 더 강화하고 웅촌 지역은 주거 중심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은 각 역세권 주거와 일자리, 상업 기능들을 조금 더 복합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철도망은 도시 간 연결성을 넘어서 하나의 광역 생활권 형성을 위한 기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울산이 중심 도시로서 갖춰야 할 전략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광역생활권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번에 그 광역철도와 같은 광역교통망의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울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노선이 통과하는 지역인 양산과 어떤 전출입의 인구 이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앞으로는 더욱더 양산, 부산 간의 어떤 물리적 접근성이 이제 향상되어서 양방향의 인구 교류라든가 통근, 상호 서비스 이용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에 그 2021년도에 개통한 동해선 개통으로 인해서 울산 인구가 일부 부산 기장으로 유치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단순한 연계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중심성을 확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결국 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과 더불어서 인근 지역의 인구를 유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기능적 거점 확보와 도시 콘텐츠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단순 교통 연결 이상의 어떤 기능 강화가 주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울산으로 인구를 유입시킬 만한 뭔가 기능적인 거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는데 현재 울산은 과학기술 분야 특히 유니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 연구 기반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광역철도와 연계한 과학기술 거점 육성 방향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시죠. 예, 울산에 위치하고 있는 유니스트는 울산만의 대학이 아닙니다. 부울경을 포함해서 동남권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대학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울산의 아주 큰 장점인 그런 지역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바로 인근에 2032년도에 완공 목표인 울산 최고의 주거 환경을 지향하는 선바위 공공주택지구가 또 위치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이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라리 유니스트 인근에 연구 개발을 조금 더 실정화할 수 있는 실정 단지와 또 이를 기반으로 한 어떤 창업 육성 단지를 좀 추가할 경우에 울산이 단순한 교통 연결점이 아니라 지식 기반의 과학기술 공간 거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이점으로 보고 있고요. 네. 이로 인해서 결국은 주변 지역과의 연계가 활발할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미 이러한 구상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도 일부 반영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사업이 단순한 교통 확장에 머물지 않고 도시 발전의 기회가 돼야 할 텐데요. 마지막으로 이것과 관련해서 행정, 지역, 사회, 민간이 앞으로 어떤 점을 좀 함께 고민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리가 이제 새로운 그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 좋은 구상을 마련하고 네. 있습니다만 이런 구상들이 단순히 빨리 이루어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이익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하고 또 더 나은 구상으로 발전시키고 또 동남권의 선도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시민을 포함해서 산학 연관이 지속적인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광역철도는 단순히 이동 시간을 줄이는 인프라를 넘어서 도시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을 겁니다. 철도망 위에 어떤 기능과 가치를 얻느냐가 앞으로의 경쟁력을 결정짓겠죠. 집중 인터뷰 오늘은 부울경 광역철도 사업이 울산 도시 공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울산연구원 정현욱 도시공간연구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냉철한 시선, 따뜻한 마음. 매일 울산의 생생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KBS 울산 제1라디오 시사투데이 울산. 울산 관광의 현주소부터 향후 관광산업의 발전 방안까지 폭넓게 알아보는 시간이죠. 울산 유람인데요. 울산과학대학교 이정학 전 교수와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반구초 남각화 세계유산 등재 이야기 준비하셨는데요. 지난 7월 12일이었습니다. 반구초 남각화가 드디어 세계유산에 등재됐죠. 네,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반구천의 안각화를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기로 최종 결정했는데요. 네.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되고 15년 만에 결실입니다. 세계유산위원회는 매년 1개 국가에 1개 등재 신청서를 심의하고 탈락할 경우 5년간 신청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네. 이번에 반구천 안각화가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울산으로서는 쾌거를 이루었고 결국 우리나라의 17번째 세계유산이 됐습니다. 네, 반구천 남각화가 세계유산에 이름을 올린 결정적 요인은 뭔가요? 네,
세계유산위원회는 방구천 안각화를 최종 등재하면서 선사미술의 걸작이라는 점을 높이 샀습니다. 세계유산 운영지침 10가지 기준 가운데 첫 번째, 인간의 창조적 천재성이 만들어낸 걸작을 대표해야 한다가 있고요. 또 세 번째인 문화적 전통 또는 현존하거나 이미 사라진 문명의 독보적이거나 적어도 특출한 증거가 되어야 한다가 있는데요. 이 두 조건을 충족시켰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17개 세계유산 가운데 앞서 첫 번째 창조적 걸작 조건을 충족한 건 1995년에 등재된 석굴암과 불국사뿐인데요. 네. 이탈리아 발카모니카의 안각화 등 기존 33건의 세계유산 안각화와 견주도 독보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여러 안각화가 있지만 방구천 안각화는 유럽이나 아메리카 대륙과 다른 동아시아의 연안의 생업 환경을 설명하는 데다 완성도가 뛰어난 선사 미술이라는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네, 반구천 안각화는 크게 두 가지 유산으로 나뉘죠. 각각의 의미를 좀 짚어주시죠. 네, 안각화는 바위나 동굴 벽면에 등에 새기거나 그림을 그리는데요. 방구천 안각화는 울주군 언양역 대곡리 방구대 안각화와 천정리 안각화를 아우르는 단일 유산을 말합니다. 네. 1970년 발견된 천정리 안각화에는 높이 약 2.7m, 넓이 10m 바위면을 따라서 각종 도형과 그림 등 620여 점이 새겨져 있고요. 이어서 1971년에 발견된 방구대 안각화는 높이 약 4.5m, 넓이 8m 면적의 바위면에 고래사냥 그림을 포함해서 약 300점의 동물과 사람 그림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약 6,000년 전 신석기 말부터 청동기 초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번 지정 소식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세계유산은 어떤 계기로 제정된 건가요? 네, 세계유산은 1960년 이집트 아스완 하이댐 건설로 수몰 위기에 있었던 아부신벨 궁전을 구제하려는 운동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1972년 파리에서 개최된 제17회 유네스코 총회에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조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요. 이 조약의 목적은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면서 더없이 소중한 인류 공통의 유산인 문화재와 자연을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다음 세대에 남겨주기 위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국제 협력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결국 수몰 위기에 처했던 아부신벨 궁전은 국제 협력을 받아 강의 상부로 옮겨져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네, 방구대 안각화는 아직까지 수몰 위기에서 건져지지 않고 있는데요. 반구천 안각화의 세계유산 등재로 벌써부터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되고 있죠. 네, 먼저 세계유산으로 등록이 되면 전 세계에 홍보가 되어서 국내외로부터 많은 관광객이 찾을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고용 기회와 관광 수입이 늘어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또한 정부의 추가적인 감심과 지원으로 지역의 계획과 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고요. 지역과 국가의 자부심을 더 높이고 보호를 위한 책임감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계유산 기금으로부터 기술적, 재정적 원조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등재 소식으로 관광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긴 한데 얼마 전에 집중호우로 인한 또 한 번 안각화가 침수되는 위기에 빠져 있기도 하는데요. 앞으로 보존 과제도 확실하게 좀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방구천 안각화는 이제 우리나라의 유산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유산이란 점에서 관리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네. 등재 과정에서 문제점도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되었는데요. 안각화 발견 이전인 1965년에 건설된 자연댐이 홍수 조절 등을 위해서 수위를 높일 경우 그림이 물에 잠기는 일이 반복되면서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네스코 측은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보 체계부터 갖추라는 입장이었고 네. 여기에 정부가 자연댐 수문 추가 설치를
결정했고요. 만구천 안각화 보존 방안을 명시한 정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5월 유네스코가 등재 권고를 결정하면서 사실상 등재가 확정되는데요. 네. 다만 세계유산위원회 측은 자연댐 공사의 진척 사항을 세계유산센터에 보고할 것,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주요 개발 계획에 대해 세계유산센터에 알릴 것 등을 강하게 권고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세계유산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비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울산 유람 오늘은 반구천 암각화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울산과학대 이정학 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의 브리핑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일 겁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사망한 사람이 13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40%에 가까운 5명이 요즘 같은 7, 8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울산경찰청은 7, 8월 여름휴가철을 맞아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단속 기간은 이달부터 8월 24일까지 6주 동안입니다. 경찰은 단속 기간 매주 금요일 모든 경찰서에서 동시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음주사고 위험이 높은 수요일과 토요일을 집중 단속일로 지정해서 교통과 기동대 인력을 최대한 동원한 대대적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 단속은 진화 일산해수욕장, 대양암공원 인근 도로 등 피서지와 관광지 중심으로 강화합니다. 또 명천교, 번영교, 태화로타리 등 음주운전 다발 구간에서는 광역 단속을 벌인다고 합니다. 경찰청은 이처럼 음주운전 단속 장소와 요일도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수험생에게 정답을 알려주는 것과 다르지 않는데요. 언제 어디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겠다는 사전 예고제가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적잖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기대감 때문일 겁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함께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7월 25일 금요일 함께한 시사투데이 울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이선영, 작가 최영은, 연출 진행의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